샬롬,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로 광복절 제76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는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평화와 공존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대에 평화의 사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경동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 경동교회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성락 전 대사님을 모시고 8.15 광복절 기념 특별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념 특별 강좌가 우리 경동교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경동교회 화해평화위원회 담당 장로이신 함천진 장로님께서 여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 우리 모두를 8.15 광복절 기념 특별 강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으로 모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동의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광복의 빛을 보았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해 온전한 평화의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남북 간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화해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남북 갈등, 남남 갈등 중인 우리 사회에 화해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반도의 평화 강좌를 통해 우리 모두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우리 경동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위성락 대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사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외교부에 들어가셨습니다.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미국과 북핵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북미 국장 겸 육자회담 차석 대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겸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으로 계셨던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남북 비핵화 회담을 이끌어 2012년 미국과 북한 간 윤일 합의에 기여하셨습니다. 이후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강의하셨고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언론에 활발하게 기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재언이 있습니다. 이제 대사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동교회에 와서 제가 강연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신 최수일 목사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심한 준비를 해주신 박선교 목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형규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함천진 장로님, 또 박민수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경동 청년 모임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6.25의 총성이 휴전협정으로 멎었습니다. 근데 휴전협정에 보면은 종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따른 평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휴전 상태로 7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규모의 전투가 있지는 않았지만 도발과 긴장이 반복되는 불완전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없는 평화는 의미가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가일층 난제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초 1년 동안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초에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이래 남북 미 사이에 전대미문의 정상 차원의 담판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짤막하게나마 이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rise and fall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2018년, 19년 남북 정상은 4차례, 미북 정상은 3차례 만났습니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이 나왔고 9.19 군사 합의가 나왔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진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미북 간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ICBM과 핵실험을 유예한다고 했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북 정상 외교는 싱가포르 회담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내리막길에 들어섭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갔습니다. 북한은 2019년 말에 핵 미사일 실험 유예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 정상회담을 피크로 이후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래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대남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핵화 접근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합의에 보면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하노이에서 영변을 폐기할 터이니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북한식 입장에서 보면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의 1단계 합의안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미국은 대신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일괄 포기를 요구합니다. 북한은 이것이 싱가포르 합의와 다르다고 인식을 해서 거부합니다. 회담은 결렬됩니다. 이것이 미시적인 분석인데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의 주문을 손쉽게 들어줌으로써 북한에게 과잉 기대와 승리주의 인식을 심어준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와 미북 신뢰 구축이 먼저이고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데 대해서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문구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의 오랜 비핵화 철학이 공동성명에 반영된 셈이지요. 교조적이고 아주 경직된 북한 내에서 이처럼 최고 존엄이 초강대국 미국의 국가원수를 상대로 최초의 회담에서 얻어온 성취가 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이런 문구에 동의를 해주긴 해주었지만 이런 식의 북한형 비핵화 접근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하노이에서 싱가포르에서의 입장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북한은 격분했고 협상은 좌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스크가 큰 협상인데, 정상 간 협상인데 트럼프가 이처럼 즉흥적이고 다소 무원칙하고 변덕스럽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극도의 유화책을 취했고 하노이에서는 극도의 강경책을 취했고 그 이후에는 그 중간쯤의 입장에 서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북한을 현실주의에 기반한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견인한다는 것은 기대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북한식의 승리주의 인식은 타협과 주고받기라는 협상의 관점에서는 독이 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지금의 교착 상황은 싱가포르의 승리를 지키려는 북한과 여기에 호응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이 대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격앙된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도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정상 담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이런 식으로 소비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입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면 정책의 중심은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동맹을 중시합니다. 한국, 일본과의 유대 강화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 동맹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게 공동 보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운신 공간은 좀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무언가를 보죠. 바이든은 집권 초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의 그랜드 바겐도 아니고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는 자기 나름의 브랜드 네임을 내놓았습니다. Calibrated and Practical 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표준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치적으로 코렉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코렉트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외교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 정치 상황에서 별 탈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접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역시 현 교착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북한을 대화에 끌어낼 인센티브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북한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문제, 예컨대 코로나 대처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 중국, 러시아, 중동 등이 당면 현안이고 북한 문제는 해결 과제라기보다는 관리해야 될 주제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지속된다면 현 교착 상태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 바이든 측의 주장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보면 또한 전략적 인내와 별 차이가 없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북한은 연초 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의 강화를 크게 강조하고 이것을 당 규약에다가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무언가 추가 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가능케 합니다. 남측에 대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을 비난하고 합동 군사 연습을 합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의와 인내로 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다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대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은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과 미국의 응수를 타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접근합니다.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내용에 새로운 게 없는 것을 안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엄연히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한다는 말은 여러 번 했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한 것이 작년 10월 10일 새로운 전략 무기를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정도입니다.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에는 큰 위기는 없었지만 중국이 처한 코로나 상황, 미국이 처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도발의 타이밍을 조절한 것 같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재선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트럼프를 배려할 일은 없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됐기 때문이죠. 이제는 북한은 바이든 측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체로 북한은 새로운 게임을 도발로 시작해온 경위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죠. 우리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북한과 막후 접촉을 끝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봄 이래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 북한이 회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정상급 교신이 재개됐습니다. 4월경의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20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이 계기를 남북 대화 재개와 미북 대화 재개의 전기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측은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애를 써서 북한의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문구를 끌어냅니다.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확인,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재확인,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이런 것들을 성명 속에 적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마쿠에서 진행된 남북 접촉을 좀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 미북 대화를 복원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행동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북한 관련 몇 가지 표현들, 거기에 이끌려서 미북 대화 재개에 응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미국이 왜 새로운 조치, 즉 북한을 견인해 나올 조치를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미국의 주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볼은 북한 코트에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하노이에서 어겼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볼은 미국 코트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미북 사이에 접점이 없는 가운데도 남북 사이에는 정상 친서 교신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약간의 숨통을 터주고 한미 간 이간을 도모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 나오자 북한은 미국과 어떤 접촉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는 계속 정상 친서 교환을 했고 그 결과로
7월 달에 남북 통신선 재개가 나옵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바로 이어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자 김여정은 남측의 배신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통신선을 다시 끊어버립니다. 남북 간의 막후 접촉도 부풀었던 남북 대화 기대도 다 사라집니다. 이후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가 대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도발을 시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도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북한이 도발을 언급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언급한 대로라면 도발을 이미 했어야 할 정도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도발적인 레토릭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이 정도의 시간 갭은 북한의 경우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내뱉는 말에도 불구하고 내심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결국 도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이상 제가 그동안의 경과와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반도 평화 과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겠고,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도출했던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여타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도발을 할 개연성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좀 냉정히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식의 대응은 도발할 때까지 wait and see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도발을 하고 나면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발이 있으면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고 대화는 상당 기간 무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을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늘 있는 거고 도발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일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발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만의 시각은 아닙니다. 보수 세력도 집권하면 이 입장은 대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한국은 미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협력하도록 중간 역할도 해야 하고, 미북한 핵 협상이 한반도의 비핵 평화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급선무인 도발을 막고 현 국면을 타개하고 비핵 평화 과정을 진전시키려면 우선은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대화와 협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재개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미국의 역할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만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면 미국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려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무언가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움직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선제적인 움직임에 좀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고정관념, 즉 트럼프식 접근은 모두 나빴다 라는 관념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대북 담판은 많은 과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트럼프가 정치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과 정상급談判에 나서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코렉트한 일만 하려는 약간의 신중성을 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무브로서 저는 어떤 극적인 양보 조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 현실상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김정은을 상대로 외교 의전 차원의 커트시를 발휘할 수는 없을까? 서브스탄스가 아닙니다. 모양상 어떤 의전적인 예양을 부여함으로써 호감을 유발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북한이 오랫동안 보이고 있는 일종의 인정 결핍증,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정 결핍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치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봅니다. 또 식량이나 비료나 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점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측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만일 미국이 전적으로 이 문제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다음 옵션은 제3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제3자라는 것은 우선 중국을 들 수 있고요. 아니면 중립국을 들 수 있고 중립적인 시민사회 단체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3자는 아니지만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은 지금의 교착 상태를 변화시킬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존재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이해와 지정학적인 이해가 충돌하면 언제나 지정학적인 이해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확산 명분을 타협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에 협조해 줄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이해보다는 비핵화 명분에 좀 더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중 모두의 공통 이해인 국제 비확산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정학적 이해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명분에 더 충실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한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 경쟁할 부분은 경쟁한다. 대립할 부분은 대립한다 했는데 당연히 북한 비핵화의 문제, 국제적인 비확산의 문제는 미중 사이의 협력 영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립국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중립국들이 나서거나 아니면은 NGO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학술단체가 나서거나 해서 미북 대화를 주선하거나 고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입니다. 북한이 핵협상을 주로 미국과 하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한미 간의 신뢰를 잘 구축하고 미국과 잘 조율을 해서 공동의 대응 입장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확보됩니다. 한미 간의 신뢰가 강하게 있어야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운신 공간에 대한 미국의 양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한국이 해야 될 대처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이나 비료나 의료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열고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를 치고 나가서 미북 대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궤적을 감안할 때 그렇게 될 개연성은 아주 적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인도적인, 문화적인, 종교적 차원의 교류는 꽉 막힌 현 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직한 협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화가 복원된 후에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방안으로 비핵 평화 협상에 임하느냐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대화 자체에 압도적인 중점을 둔 나머지 실제 협상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대화 재개 노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당연히 비핵 평화 과정의 실질적인 진전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로서 북한의 새로운 셈법 요구와 바이든류의 정책 재검토 결과 사이에는 접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협상안을 성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협상 방안 상세를 논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참고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제기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접근으로부터 일정한 성찰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핵과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중점을 크게 둔 나머지 대화와 교류 자체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때로는 비핵보다 이것을 우선시하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핵과 평화는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비핵 없는 평화 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평화가 때로는 비핵 협상에 동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핵과 평화 사이의 순서에는 유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먼저 평화 파트에서 진전을 약간 확보해서 비핵 논의의 환경을 개선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핵 논의와 무관하게 평화 논의가 계속 진전돼 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를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평화 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킨 다음에 평화 논의가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비핵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나올 소지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핵을 못 내려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킬 도구를 내려놓겠느냐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핵과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국제연대냐 민족 공조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경시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의욕을 보이는 겁니다. 교류협력이나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인내심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대아시아 정책은 중국 견제에 방점이 있고 그 접근 방법은 동맹과의 결속에 있습니다. 동맹과 공동 보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의 개별적 움직임에 대해서 참을성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효과는 별로 없고 한미 간 마찰, 남남 갈등이 생기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이 악화됩니다. 역풍을 만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 일본과 공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이 과정에 끌어당길지 더 고심해야 합니다. 국제적 연대를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핵 협상에서 협조했던 것 정도의 협조만 북핵에서 한다면 북핵 협상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상의 도구로서 대화와 압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제재 압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재 압박을 가급적 배제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제재 압박이 가장 효율적인 툴이라고 이것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목표는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협상장에 나오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협상해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하지만 동시에 디스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압력도 가해야 하고 제재도 가해야 합니다. 요체는 이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입니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합률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약을 제조할 때 다 들어가야 하지만 어떤 걸 덜 넣고 더 넣고 하는 데 따라 다른데 그거는 역시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배합률을 달리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술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북한을 현실주의로 유도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북한에게 과잉 기대와 승리주의를 안겨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점에서 싱가포르는 대단한 반면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할 때 단계적으로 하느냐 일괄적으로 하냐는 논쟁입니다. 북한은 언제나 단계적 접근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핵이 생존의 유일 담보이기 때문에 미국 신뢰 구축에 따라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점차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 북한의 살라미식 접근에 이용될 공산이 아주 높습니다. 또 단계를 많이 설정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협상이 결국은 어느 단계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단계식 접근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육자회담 과정에서 이미 입증이 된 바도 있습니다. 냉정히 볼 때 국제적인 주요 분쟁이 단계적 접근으로 타결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상은 오래 질기게 하지만 타결 자체는 하나의 합의 문서로 한꺼번에 한 번에 됩니다. 예컨대 한국전쟁 정전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은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합의문이 1단계 합의문, 2단계 합의문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났습니다. 월남전을 종식시킨 파리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과정은 길지만 일종의 영어로 쓰는 표현을 빌리면 싱글 언더테이킹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북한의 반대 때문에 한반도 비핵평화 상황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절충한 방안이 하는 수 없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취약점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변형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단계를 인정하지만 단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살라미 접근을 피하려면 매 슬라이스를 좀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만들수록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긴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평화 문제는 롱 게임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롱 게임을 이기려면 우선 일관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기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잘하려면 그 전에 두 가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 평화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할 도구들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교적으로 역량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역량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외교와 정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핵 평화 본연의 목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전문성이 발현돼야 하고요. 또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정치적 리더십이 이것을 채택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를 달성하는 데 특별한 묘수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상과 압박을 적절히 배합한 정책을 능란하게 구사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끌어낼 외교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간 끈질기게 운용할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현실주의적인 거래에 응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임기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진 정부에게 이러한 작업을 주문하고 기대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만일 차기 정부가 제가 앞에서 열거한 교훈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비핵 평화 접근을 마련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만일 차기 정부가 이것을 해낼 만한 외교적 전문성과 정치적 기량을 결합해서 발휘한다면 우리는 광복 80주년쯤에는 지금보다 크게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또 받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 좀 중첩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하나요입니다.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한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믿음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에 한국 교회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평화와 통일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평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크게 다른 접근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념적, 당파적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데 또 완화하는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우리 내부의 화해와 의견 통합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 한국 교회는 제 외람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 일에도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북자들을 돕고 이분들은 지금 우리 쪽에 이미 와 있는 북한 주민입니다.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일 또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미리 통일 상황을 접해보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무장된 탈북자들이 나중에 북한 선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경동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교회 할 일이 경동교회가 할 일하고 다
같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추가한다면 글쎄요,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분열하고 대립되어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이제 화해, 또 대결이 있는 곳에 평화, 뭐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일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하고 또 믿음의 전사들을 양성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 나눔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하고 도우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 체제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쉽진 않지만, 우리의 입장은, 우리 교회의 입장은 항상 도우려고 하고 도움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에 대한 답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북한 주민들하고 더 이렇게 사귀어야 합니다. 교류해야 합니다. 북한하고 종교적,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그 자체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꽉 막힌 남북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민간 차원의 역할과 기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뭐 교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받은 질문에는 최근에 아프간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아프간 사태는 아주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를 아주 힘들게 한 사상 최장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겪은 전쟁 중에 제일 긴 전쟁이었습니다. 9.11 때문에 생긴 거죠. 9.11 테러가 있어서 그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9.11 테러 주범들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주범들을 비호한 탈레반 정권을 응징했습니다. 정권을 쓰러뜨리고 신정부를 세웠는데 20년간 작전을 했지만 아프간 신정부와 함께 탈레반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프간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되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숫자는 적었지만 단합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믿음에 뭉쳐져 있는 단일 그룹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탈레반과 직거래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간 새 정부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면, 먼저 외국군을 철수시킨다. 그 다음에 아프간 내의 재정파들이 정치 협상을 하여서 헌법을 만들고 새 정부를 세운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합의입니다. 그것을 아프간 정부는 배제되고 미국과 탈레반이 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본 북한은 미국의 그런 식의 접근이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아프간 상황하고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공사는 거의 없지만, 북한은 그것을 아이디어한 모델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 직거래를 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그 이후에 한반도의 재정파들이 정치 협상을 한다. 북한이 해방정국 이후에 계속 6.25 이후에도 주장해오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얻어야 될 교훈이랄까 경계해야 될 거지만, 그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없거나 우리가 내부 분열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 미국의 선택지는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릅니다. 역사의 단정적인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각 능력이 중요하고 또 동맹이라 해서 항상 그냥 당연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맹과의 관계를 잘 다지고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프간의 조력자 가족 수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인도적 관점으로 보고 말기에는 현실적인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교회와 국민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위치를 볼 때 인도적인 원칙이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프간 조력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려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 행여나 극단주의적인 생각이나 또 테러리즘에 관한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경원시하거나 격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가까이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변별해 내야 할 것이고 그런 방법은 접촉을 통할 때만 더 쉽게 변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국론 분열 극복이 급선무가 아니냐, 남남 갈등 해소가 먼저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의견입니다. 북핵이나 통일이나 평화처럼 국가적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당파적인 접근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합리적으로 국익 위주로 접근하는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론이 모아져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정치권, 정부,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서야 하지만 거기 어디에 한국교회의 역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나라가 자유, 풍요, 관용, 창의와 다양성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평화로 가는 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건데요. 저 또한 여기에 공감합니다. 비핵 평화로 가는 길은 북한과 대화 협상을 해서 가는 길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른 길이 또 있습니다. 다른 길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능력과 품격을 갖춘 나라로 국제사회에 서고 그런 모범국가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와 통일을 우리 방식으로 추진하기 쉬운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들의 존중과 지지를 얻는다면 평화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 마치고요.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앉았어요. 제가 러시아에 이제 한 20년 정도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많은 정치가들이 러시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한국은 거의 우호적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95%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상품이 최고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 참 아쉽게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공산주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니까 이래 보는데 차이콥스키나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작곡가들 예전에 초창기에 저희들도 80년대 말에 뭐 쇼스타코비치 이런 사람들을 사실 저희들이 연주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한 3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를 바라보는 정치가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이나 뭐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러시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사실 의심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정치가들에게 만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90년대 다 가봤다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90년대하고 뭐 2000년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도 그런 분들이 옛날에 다녀가신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님은 특히 러시아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하니까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얼마나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외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부 생활하면서 미국하고 북핵 일을 주로 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소련하고 수교하는 북방외교의 실무자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러시아 대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애착이랄까 연고가 좀 강한 편인데 우리가 북방외교를 통해서 수교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 내에서 러시아의 관심 또한 크게 부침했습니다. 근데 수교할 때까지는 관심이 극도로 고조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또한 한국식 대응의 한 패턴입니다. 우리는 북방외교를 해서 러시아하고 수교한 일을 이벤트나 행사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교가 되고 나니까 행사가 잘 마무리되니까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북방외교의 성과가 극대화되려 했으면 한국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하고 수교한 일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냉전적인 외교로부터 탈냉전적 외교로 크게 진화했어야 합니다. 그게 외교 전술 전략 철학뿐만 아니라 외교부 조직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변모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썩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수교 이후에 이제 붕괴 과정을 겪었고 혼란기를 겪었고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한국 사람들 뇌리에 많이 남아 있고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후에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세력을 복귀해서 지금의 러시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고 또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양대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전략적 균형, strategic stability 측면에서는 중국은 그 반열에 끼지 못합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적인 핵 전략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절반을 경영하던 말하자면 G2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확산이라든가 그런 명분론적인 책임성이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육자회담을 할 때 보면 초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꼭 같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는 좀 더 국제적인 명분을 중시하는 선에 서 있었고 중국은 지정학적 이해를 더 중시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러시아가 미러 대립으로 조금씩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러시아의 원래 이상적이었던 스탠스, 비확산 명분을 중시하는 스탠스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중점이 거기에 주어져야 하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 점이 우리한테 지금 미진한 점인데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부, 외교 라인 다 그런 인식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러시아의 중요성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주변의 나라 중 누구 못지않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적 에너지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아주 변방이자 낙후된 지역인 극동 시베리아에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경제가 지리적으로 연결될 경우에 그쪽에 시너지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러시아의 통일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한러 관계를 강화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고 그 이유는 정치적 리더십에서 아직 인식이 미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대강 됐습니다. 12시까지죠. 네. 그러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려해 주신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석해 주신 귀하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